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인문학적 지식을 드립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참새가 대신 책을 읽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 오랜만에 이제 만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번 오랜만에. 주에 저희가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 다 바빴다 아닙니까? 아닌데요? 물론 내가 더 바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도, 네, 그렇죠. 좀 네, 바빴죠. 저도 사실 원래 바빠서 오늘 녹음을 하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참새님께서 오늘 네. 못하겠다고 연락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모든 잘못은 참새님에게. 아니, 그날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음,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진행을 해서, 음, 뭐 어찌됐든 이제 준비할 게 좀 있어서 했는데, 어쨌든 잘했고,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 의자 그 모임에 좀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다음 책인가요? 그건 아니고. 다음 책 해도 되고, 예. 어쨌든 네. 그리고 음, 자, 오늘 책은 오늘 할 거는 이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저번에 계속 했었는데 예고만 드디어 2주째 예고만 네, 나갔던. 오늘 이제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히 뭐 얘기하자면 최근에 이제 댓글 달렸었는데, 이제 전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저 독서 모임 하면서 이제 만나신 분들 중에 거의 한 세 분이 이제 만두님 목소리 좋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사람 하나 말씀해 주셔가지고. 살리셨어요. 예, 심지어 또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하지 마라. 예, 같이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 아무래도 주시고. 분위기가 음, 좀 더 화기애애하고 음, 듣기가 편하신가 봐요. 그런 부분도 크고 음, 제가 봤을 때도 참새님도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고 누군가 뭔가 옆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 음, 편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음. 한번 겸손을 떨어봅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났다는 거. 예. 네. 일단 뭐 빨리 진행할게. 오늘 할 책은 이제 빅터 프랭클의 종을 세운데 일단은 이 책은 제가 재작년인가 독서 모임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만두님 혹시 이 책 알기만 전혀 합니다. 읽지는 못했고요. 이야기는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제 구절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씩 음. 사람들이 감명 깊었던, 뭐 인상 깊었던 구절,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걸 가끔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 그래요? 다음에 아마 음. 참새님 네, 내가 좀 블로그에서 자주 인용을 하죠. 네, 네. 인용한 그런 구절들을 본 것 같고요. 네, 그 음, 정도의 지식이 있네요. 배경 지식이 있네요. 음. 일단은 작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빅터 프랭크는 1905년생이고 오스트리아의 사람이에요. 네. 빈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음. 어, 제가 이제 전에 아들러도 했었는데 아들러도 이제 오스트리아 빈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예. 제가 그 음악의 도시 이런 말 이게 했었던 것 같아요. 빈이 그 당시에 좀 음악가들도 되게 많았대요. 음, 그 문화의 약간 중심이었대, 그래요. 유럽에서. 굉장히 그런 네. 분위기였다고 저는 알고 음, 있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90살이 넘었죠. 예, 상당히 엄청, 장수를. 예. 이 사람은 거의 왜 유명해지게 됐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이라고, 네, 예, 알죠? 그 네, 홀로코스터 당시에 있을 때 이제, 그 감옥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감옥이죠. 예. 음, 거기 갔는데 이제 살아남았거든요. 음, 그래서 살아남아서 그 경험을 이제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오늘 저희가 할 죽음의 성서라는 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지게 됐고,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오스트리아에 3대 거장이 있거든요. 네. 그 프로이트와 아들러, 빅터 프랭클까지 오늘 이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빅터 프랭클도 나름대로 이제 나름.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서 살아날 확률이 나중에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한 28대 1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죽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가스실이 좀 대부분 가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 가스실에서 많이 죽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좀 되게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삶의 의지를 좀 못 찾았대. 내가 왜냐면 일도 되게 빡신데 맨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살 확률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살지 그냥 죽을지도 평생 모르는.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절망?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뭐 느낀 거를 좀 책에 적었는데 좀 삶의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스실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좀 그 딱 봤을 때 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에 자신이 노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게 되면 그래도 좀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의지 같은 게 되게 중요했었다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살아날 확률이 좀 높았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여기서 심리학적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은 그 아까 3대 거장 얘기했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이트하고 아들러 빅터 프랭클에 대한 더 잠깐 이야기를 좀 책 내용 하기 전에 잠깐 하자면 그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동기가 성적인 욕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좀 섹스하고 싶은 그 욕구 그게 이제 좀 많은 동기를 준다 행동하는데 그거고 이제 아들러는 이제 우월하고 싶은 욕구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고 이제 빅터 프랭크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빅터 프랭크는 과거에는 그런 예전에 이제 우리 전에 아들러 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의미도 되게 많았거든요. 좀 그때는 우리도 뭐 농경 시대는 개도 하고 두레도 하고 이랬지만 좀 소속감이나 그런 정체성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되게 짙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좀 삶의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좀 삶의 의미가 좀 많이 옅어져 간다. 그런 우려가 좀 많았고 정신질환이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삶의 의미가 좀 상실되는 데서 온 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술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빠져드는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심리학자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네, 굉장히 지금 시간이 2시가 좀 넘었는데 굉장히 잠옵니까? 굉장히 졸리네요. 네, 좀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제가 좀 약간 재미가 없긴 없어요. 들어봐도. 네. 근데 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손 들어보세요. 어쨌든 계속 할게요. 아니 근데 뭐 만두님은 자기 사는 게 삶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삶의 의미.
글쎄요, 뭐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음, 그냥 저도 남들하고 비슷한 사람은 그냥 범인이기 때문에 음. 네, 잘 모르겠네요. 요새 좀 내가 저번 음. 아까 이제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래도 좀 사는 게 좀 재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사는 게 재밌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나요? 아까 밥 먹으면서 아니, 그냥 이제 음, 하던 일이 조금 이제 음, 익숙해지니까 뭐 적응이 됐다라고 할 수 음, 있고, 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재미가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음,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음, 같은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들거든요. 음, 뭐, 인생은 짧은 거고, 나한테 주어진 어떤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최대한 내가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제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찾다 음, 보니까. 하루 중에 한 음, 시간 정도는 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지낼 수 음, 있으면 좋잖아요. 음,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 작가가 이 책 말고도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또 책도 썼거든요. 예, 제목부터가 뭔가 예. 희망적인.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삶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 이건데, 네. 어,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수용소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네. 예, 일단 수용소에서 자기가 뭘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이제 농담이 있었다. 음,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책 내용을 읽으면,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섬뜩한 농담기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웃음가스럽게 벌겨벗겨진 자신의 몽뚱이 외에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썼다. 어,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 나는 그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네, 이거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서는 진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근데 유머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예, 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유머가 가지는 그 안에서 좀 위안이 엄청나게 크구나. 음, 음, 그런 것도 그렇죠. 좀 잘 웃는 편입니까? 아,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음, 이미 다 느끼셨을걸요? 음, 제가 얼마나 음, 웃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뭐, 아, 웃음 만큼 눈물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 거요? 네, 저는 감정 표현이. 근데 나는 우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쵸? 울 일이 없죠? 이렇게 만날 때는 울 일이 그쵸, 없겠죠. 그쵸. 뭐, 딱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집에서 이렇게 좀 집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영화 이제 보면서 네 영화 보면서도 참 저 아, 유명해요. 슈렉 뭐가요? 보고 운 여자로. 쓰레기를 울 장면이 있었네. 네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이라서 저 아 울었거든요. 진짜. 네 그것 때문에 한참 음,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도대체 어느 음, 부분에서 이게 눈물이 나는 거냐며 음, 굉장히 놀렸었는데 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은 만큼 웃음도 많고 웃음이 많은 만큼 음. 눈물도 많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또 보면은 또 웃기도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은 하여튼 기억이 잘. 하여튼 좀 웃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유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안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사실은 좀 삶에 힘든 그 PTSD 환자라고 있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네. 환자도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서 좀 웃고 떠드는 그런 모임을 좀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마치 그때 있었던 그런 일들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 효과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제 사는 이야기 할 때도 사실은 뭐 다 힘든 사람들 많은데 네. 그래도 만나면 또 되게 많이 웃으면서 그쵸, 예, 이제 뭐 사장 욕하고 음, 상사 음, 욕하면서
이제 그걸 개그로 승화시켜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얘기하면서 막 떠들고 웃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면은 같아요. 뭔가 좀 인생 또 사는 것도 마치 그렇게 웃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웃음은 되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웃을 수 없으면 네. 울든가, 울 수 없으면 웃든가.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을 그때 수용소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우리한테 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수용소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없어야 되고요. 또 이제 그만큼 또 극단적으로 힘든 일이 또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호기심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수용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요. 저는 근데 이 책을 읽고 좀 삶의 의지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빅터 프랭크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좀 강하다라는 걸 좀 느꼈다고 하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늦가을에 이제 샤워를 하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밖에 되게 오래 서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때가 이제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수용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서 병도 좀 잘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좀 되게 신기함을 느꼈던 게 뭐냐고 하면은 3일 동안 잠을 안 잤대요. 자기 이제 가서 근데도 몸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는 배울 때는 교과서에는 일정한 시간 이상 잠을 안 자면 죽는다라고 돼 있었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 틀린 말이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비타민 결핍증으로 다들 시달리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잇몸이 다 건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신비란.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더 몸이 더 강해진다라는 네. 걸 좀 느꼈는데 생존을 위해서 몸이 적응을 하나 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 일할 때 어느 정도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밤을 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잠을 진짜 한 30분 정도밖에 안 잤거든요. 왜냐면 그날 완전 감사 기간이라서 그 다음날 이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싹 다 이제 서류 다 정리하고 이제 이런 거 한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잠을 안 자도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정신력으로 버티면 또 버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인간은 강하다. 네. 그런 거 혹시 느낀 적 있습니까? 좀 되게 잠을 많이 안 잤다거나 그냥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MT라고 하죠. 그래서 MT 같은 거 가면 사실 그렇죠. 전날은 설레어서 못 자고 가서 이제 노느라고 뭐 사실 버스에서도 안 자요. 노느라고. 그 다음에 가서 도착해서는 뭐 열심히 놀고 새벽까지 놀다가 진짜 아침에 저는 잠들었거든요. 뭐 6시? 아침에 거의 꼬박 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자긴 자요. 너무 피곤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또 다음날 뭔가 이렇게 소화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을. 그런 거 MT를 보면 가면은 사람들이 강해진다라는 걸 느끼죠. 네. 놀면 강해진다. 네, 그렇죠. 일을 하면은 절대 못 버티는데 공부나 일을 갖고는 버틸 수 없는 시간에 이제 놀면 버텨진다. 어쨌든 사람의 어떤 체력의 그 한계를 좀 생각보다 강하겠죠. 뭐. 그쵸. 마라톤도 하고 철인 3종 경기도 하는 거 보면 의지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좀 평소에 좀 알고 있으면 한 이틀 잠 안 잔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다. 그쵸. 빡시게 좀 더 빡시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정이 이제 무뎌진다 이건데 이게 빅터 프랭클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그 2시간 전에 이제 자기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죽는 걸 봤어요. 네, 죽는 걸 봤는데 그때 사실은 공포심과 또 혐오감이나 어떤 잔인함 이런 거를 거의 못 느꼈다는 거죠. 거기서는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죽어도 나는 곧 다시 수풀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 걸로 봐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정신을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병원에 보면은 의사들, 간호사들, 호스피트 병동 같은 데 보면은 맨날 사람들이 좀 많이 죽어 가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슬퍼한답니다. 누가 죽거나 이러면은. 근데 그게 계속 거기서는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그 사람들이 감정이 좀 무뎌진다라고 하거든요. 그쵸. 매일 보는 일인데 사실 적응을 안 하면 힘들어서 그만둬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좀 아까 말했듯이 좀 의외로 좀 강해지고 또 생존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자꾸만 슬퍼하거나 또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거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봐도 그냥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의 그 정도 경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절망이 자살을 고려하게 만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뭐 가스실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거기서는 좀 삶에 대한 의지를 좀 놓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가스실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좀 그나마 좀 긴장을 좀 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산에 있는 절벽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면 그 호랑이 때문에 자기가 그 호랑이가 두려워서 이제 피한다고 자기가 좀 더 에너지를 내잖아요. 좀 더 죽는 게 이제 보류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무기력한 것보다는 삶의 어떤 공포나 그런 긴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고 실제로 빅터 프랭클도 우리가 사는데 너무 긴장이 없다라고 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긴장이 있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무기력한 사람들을 이 수용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뉘는 것 같아요. 그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삶의 의지를 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병원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좀 중환자들이 있는 좀 그런 병원을 뭐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고요. 근데 비슷할 것 같다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현실을 이제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싸워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느낌에서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을 해봤어요. 실제로 빅터 프랭클은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사람 악착같이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걸 봤을 때 사람이란 게 다 똑같지는 않고 똑같은 환경에서라도 자기의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프로이트를 좀 싫어했었거든요. 빅터 프랭클이.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과거에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증상이 다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가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좀 그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 이미.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뭐 과거가 이렇게 때문에 현재는 이럴 수밖에 없다. 약간 결정론적인 게 있고 이제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 근데 되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네. 아 그래요? 이거는 내가 딱 종이에 적은 게 없고 그냥 생각나서 말하는데. 저도 뭐 진짜 그런 게 있고. 왜냐면 프로이트는 항상 그 사람들은 이제 진찰을 할 때 항상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빅터 프랭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해요. 초점이 약간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좀 초점이 맞춰서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의지를 내서 살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죠. 네. 프로이트는 뭐
환경이 좀 안 좋았으면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도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예상으로 이렇게 미리 하지만 프로이트는 참 많은 사람의 적인 것 같아요. 아들러도 좀, 좀 싫어하고. 어쨌든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건데 네. 이제 좀 그때는 프로이트 좀 씹고 깊게 뜯고 맛보는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되겠네요. 아니요 프로이트 긍정적인 면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 심리학은 사실 프로이트의 의자 프로이트 때문에 재밌는 뭐 다음 거예요. 모임을 프로이트의 의자로 한번 하죠. 예, 그래서 아, 프로이트에 그럴까요?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종교를 원래 믿던 사람들도 이 수용소 안에서는 완전 깊게 빠져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훨씬 더 그러니까 가깝게 느꼈죠.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읽어보면 책 내용을 일단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주 진심으로 그 속에 빠져들었다. 그 믿음의 깊이와 활력이 종종 새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경탄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종교에 엄청나게 심취하고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 의지하는 존재 그런 것 근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 때 좀 종교에 더 많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럴걸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독실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나 아니면 젊을 때 좀 큰 일을 겪으면서 그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저한테 뭐 새롭진 않은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의지할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되도록이면 강하고 크고 뭔가 이렇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그 만두님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네. 어릴 적부터 네, 그렇죠.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안 넘었어요. 아니 한 30년 가까이. 네, 넘지는 않았고 가까이 된다고 그게 했죠. 자네는 신앙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그래프로 따지면 이게 한결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굉장히 파동이 되게 심하죠? 그런 거요? 그쵸? 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변화가 있죠, 당연히. 파고가 아주 높진 않고요. 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굴곡이. 굴곡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쵸? 어떻게 같은 마음을 계속 똑같이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게 힘들 때 더 종교에 더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까? 힘들 때 더 빠져들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로운 어떤 내용의 글을 봤었는데, 그 글에 이제 뭐 다른 얘기는 다 빼고 딱 제가 본 부분만 얘기하면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종교를 안 가졌거나 뭐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그냥 작은 일들 말고요. 정말 이 인생을 뿌리치 흔들 만한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종교에서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었던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 했는데 뭐 전혀 안 들어줬다라던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머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지? 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튕겨져 나가는데도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래 힘들어서 믿는 게 종교인데 튕겨져 나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이비로 빠진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런 걸 어떻게 믿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사실 거기서 이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종교에서 내가 뭔가 위안을 못 얻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기도를 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로 빠져든대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대체를 찾는 거예요. 그걸 대체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충당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걸 찾는데 그 새로운 게 굉장히 이제 대부분은 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쪽으로 빠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그 글에서 봤거든요. 보면서 참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신선하네요. 이런 이야기 이런 처음 얘기.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한테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덟 번째 그리움이라는 건데, 네. 음, 그리움 갑자기 굉장히 문학적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수용소에 있으면 그쵸. 이렇게 집이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좀 간절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그리움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말 정도가 된다라고 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슬프네요. 이 사람들이 그때 수용소 와서 자주 꿨던 꿈이 음,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 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 이제 소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프네요. 음.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저 꿈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음. 얼마나 빵, 케이크, 담배 작은 그리고 것들이잖아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인데 음, 그게 이제 너무 음, 마음이 아프네요. 저 구체적인 단어들을 보니까 음. 얼마나 그게 간절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빅터 프랭크가 어떤 뉘앙스냐면 네, 이렇게 과거를 막 회상하는 게 네. 오히려 삶의 의지를 잃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랑은 다르니까. 어차피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네. 빨리 이제 받아들이고 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음. 지 좋았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향수병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겠죠. 아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과거잖아요.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시절에 자기 음, 자신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뭐 음, 그런 어린 시절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음. 거는 막상 그 고향에 돌아가면 별로 그렇게 좋지 와 않을걸요? 제가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조선소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네. 네, 경비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면 한 60대 아저씨들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 그분들이 진짜 이야기 중에 한 90%가 고향. 다 옛날 이야기 그냥 과거 얘기. 자기의 그분 나이가 있으니까 음,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또, 선생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좀 잘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계속 막 60년짜리니까요. 에, 당연하죠. 음, 그게 그만큼, 농익인 그러니까 건데. 난 계속 듣고 있으면 처음엔 좀 재밌다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어차피 좀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좀 그래서 음, 뭐 옛날에 뭐 자기가 좋았던 게 뭐 어땠단 말이지. 음. 그게 뭐 아무 그런데 그런 실험 결과 본 적 없어요? 어떤 거요? 심리학 쪽 많이 가시니까. 음, 제가 그때 봤던 거는 음, 어떤 심리학과 관련된 이제 무슨 음, 실험 같은 걸 했는데 그 음, 실험 내용이 뭐였냐면 나이 많으신 7, 80대 노인들을 음, 이제 모아놓고 음, 처음에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당연히 뭐 음, 모든 실험이 그렇겠지만 이제 음, 의도를 설명하지 않고 음, 그분들한테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분들이 한창 젊을 때 어떤 한 특정 시기를 정해서 예를 음, 들어 뭐 저희라 따지면 뭐 2002년도 뭐 이런 딱 어, 그 연도를 정해놓고 어, 그 해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 거예요. 아, 딱 그 해에 예, 관련된 예,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계속 그 해에 방영됐던 걸 뭐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음악도 그 해에 음, 나왔던 음, 음, 음악만 듣고 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뭐 처음에는 정말 지팡이가 없이는 걷지도 못하시던 분들이 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신체적인 어떤 기력들이 굉장히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대요. 심리적으로 오, 굉장히 안정이 되면서 음, 약간 그런 어떤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오, 그 실험을 했던 응, 그래서 정말 놀랍다. 근데 그분들은 그 응, 시기로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간 거죠. 모든 음, 마음이 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절에 좋았던 음, 대부분은 그래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음,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더 좋아졌다. 것들이 되게 좋아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데, 놀랍다. 이제 추억의 힘이란 그것도 착시 뭐 현상이라고 해야죠. 착시. 예, 그 공간을 벗어나면 또 힘들어지겠죠. 그렇겠죠, 맞죠. 현실로 계속 음,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요. 음. 지금 우리 뭐 술집도 8090 그게 많이 생기지 그쵸? 않았습니까? 그거 이제 네. 마산에 가면 또 그런 게 되게 많던데 음, 이제 거기 가면 사람도 살아나겠지. 또 막 옛날 젊을 때 옛날 음악 체력이 막 들으면서. 돌아오고. 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나친 그리움은
독이다. 현실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자기가 너무 이제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좀 현실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상기를 했으면 더 좋겠네요. 이게 혼나는 기분이네요. 네, 아니 이 책의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이렇게 소제목이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수용소 안에서 자주 했던 상상이 뭐였었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나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다. 내 앞에는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의 미래였던 한 시점에 자기 여기 이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젠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그런 걸 좀 자주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을 하면 자기가 좀 힘이 났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영화 괴물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거기서 보면 괴물한테 잡혀간 그 중학생짜리 고아성 그렇죠. 그 주인공이 그 아이보다 더 어린 그 애기들이 또 잡혀오거든요. 애 하나가 잡혀오는데 그 애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애가 무서워하니까 그 상황이 사실은 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나가서 먹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애가 나는 뭐도 먹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차갑고 뭐 시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되게 구체적인 감각적인 묘사를 하거든요. 생생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애가 그 먹는 거를 상상하면서 좀 안정을 찾게 되는 약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장면인데 그 장면이 딱 생각나네요. 어쨌든 네.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지금 현재를 좀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네.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마냥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여기 있었던 일이죠. 그 안에서 이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그 수용소 안에서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1944년 겨울만 버티면 45년이 되면 내가 집에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딱 지났잖아요. 네. 나는 원래 성탄절은 당연히 집에서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왜 이 시점이 지났는데도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기대가 좌절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삶의 의지를 또 잃어버리고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사람들이 의지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버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기준점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그 기준점까지를 딱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다 끌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빵 터져버리는 거죠. 참 이제. 안타까운 거는 참 45년 새해에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이게 전쟁이 1945년 4월 30일 날에 히틀러가 사망을 하거든요. 네. 자살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후로 이제 급속하게 전세가 이제 돼서 이제 한마디로 몇 달만 더 버텼으면 이 사람들이 사실 있었을 건데 앞날을 모르니까 또. 그쵸. 아무도 모르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가 영원이 될지 하루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하냐면은 좀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좀 미래를 생각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또 구체적인 미래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좀 같은 미래를 상상하지만 좀 너무 구체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이게 좀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건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는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떤 대열을 좀 이탈했어요. 빅터 프랭클이 대열을 이탈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감독하는 그 독일인이 이렇게 돌멩이 한 개를 집어서 나한테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행동을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고 자기와는 닮은 점이 전혀 없어서 벌을 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향해서 하는 행동같이 느껴졌다.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내 존엄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그때 진짜 힘든 느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니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할 가치조차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고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존재로 보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든 거 많이 느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본어로만 지급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좀 많이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모두 과거에 좀 어느 정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여기 오니까 너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신체적인 폭력보다 정신적인 폭력이 진짜 확실히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경비로 일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경비를 보는 그 시선이 너무 힘들었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를 했을 때는 경비로 일했을 때는 제가 한 달에 한 200만 원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회복지사로 있었으면 그때 130만 원 월급 중에 10만 원 세금 떼고 10만 원 기부금 떼고 해서 내가 받아가면 1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좀 게다가 맨날 야근도 하고 그러니까 돈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그 경비가 더 나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사회복지를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약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인정해주는 게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또 사회복지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던 거 뭐냐면 사회복지도 그 위에서는 공무원들의 그 관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러 왔을 때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을 느꼈을 때 또 뭐 힘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가 얼마나 가짜게 보일까. 가짜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만두님도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 자체가 힘들어서 막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훨씬 더 웃도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받는 모멸감 이런 게 상처 이런 게 훨씬 더 힘들죠. 정말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그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이거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시선이 진짜 중요한데 이건 돈하고도 진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보면은 좀 자기는 좀 많이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 때문에 좀 부자들도 존중을 못 받으면 좀 그만큼 좀 힘들고 그런 게 있고 알랭드 보통의 책에 불안이라는 책 내가 매일 읽어는 했던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병사나 군인 그리고 여행가들이 몸으로는 되게 혹독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내용이 있었듯이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모멸감을 많이 느꼈었고 그것은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다.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유태인들이 갇혔잖아요. 네. 이제 다 수용소로 갔었는데 이 유태인들 중에서도 그 카포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수감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관리하는 같은 이제 유태인들을 간수 같은 거. 네,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리사 그리고 뭐 관리인, 보안대원이 이제 중에 유태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았었거든요. 차출해서 관리하고 이제 독일 사람들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뽑았는데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사람들은 계층이 하락했다는 생각을 안 들었다는 거죠. 왜 자기 항상 같은 유태인이지만 어찌됐든 간 자기는 일단 생존할 확률이 되게 높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의 계층이 더 상승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유태인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같아요. 네. 조선시대 마름. 마름이 뭔데요? 마름이 있어요. 지주가 있고 지주는 땅 주인. 그 다음에 마름은 중간 관리인. 그 다음에 이제 소장농. 이제 빌려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논을 붙여서 이제 쓰는 사람들. 그럼 이제 가장 밑에 계급은 소장농이겠죠. 자기 논밭이 없어서 자기 땅이 없어서 이제 지주에게 돈이 아니라 이제 땅을 빌려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지주가 어떤 횡포를 부린다기보다 중간에 있는 그 마름들이 횡포를 많이 부렸죠. 자기 땅은 사실 아니잖아요. 관리하라는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마름들이 정말 하는 행동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는 이제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마름들이 얼마나 이렇게 횡포를 부렸느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엔 마름이 진짜 땅 주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막 무시를 하고 소장농들을 굉장히 무시하니까 농민들을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중간 관리인급인데 거기서 무슨 그거 있잖아요. 왜 호랑이 행세하는 여우처럼 그런 느낌. 그게 여기서 뭐 꼭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 거기서 얻는 자기의 어떤 지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실제적인 지위도 아닌데. 그런 사람 어디 가나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제 강점기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앞잡이. 앞잡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일본 사람보다는 사실 한국인 친일파 앞잡이들이 더 싫었대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일본인은 당연히 나와 다른 존재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악당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이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같은 한국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유태인 그 시대에도 이제 같은 유태인이지만 약간 앞잡이 같은 사람이 있었다. 물론 이제 이 관리인들이 뭐 그렇게 나쁘게 묘사가 돼 있나요? 나쁘게 묘사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같은 유태인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름들도 다 나쁘진 않았겠죠. 그냥 뭐 공정하게 잘 이렇게 관리만 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중간급의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1940년도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2부 시작은 그 빅터 프랭클 친구 중에 그 선천적으로 엉덩이가 기형인 장애인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용소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쓸모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쓸모 없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거의 다 죽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뭐냐면 책 내용의 초반에 어떤 카포라는 그 감독하는 사람이 처음에 딱 수용소 왔을 때 한 가지 좀 조언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좀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면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였었냐면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 말했듯이 좀 쓸모 있는 사람들만 노동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남겨주는데 좀
건강하지 않게 보이거나 좀 너무 이렇게 예, 막 음. 털 위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면 거의 유리 조각 같은 게 되게 있거든요. 그걸로 아. 계속해서 자기가 좀 깨끗하게 보이도록 예, 면도를 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다라고 좀 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거기서는 자기 어떤 작은 쓰임이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지 살아남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빅터 프랭크 장애인 빅터 프랭크 친구가 아까도 말했듯이 거기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행복을 느낀 사람도 있었는데 말했던 그 앞잡이 같은 사람들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별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장애인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또 되게 기쁨을 느꼈다는 거죠. 예.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대승씨가 좀 많이 치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빅터 프랭클의 와이프는 실제로 아우슈비츠 같이 끌려갔어요. 같이 끌려갔는데 그 빅터 프랭클 살았는데 그 가족들은 다 죽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와이프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사랑해서 생각을 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좀 영혼이 좀 황폐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그 와이프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생각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또 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책의 한 구절 읽어 드릴 건데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뭐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그 공황장애를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고등학교 때도 한참 공황장애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좀 첫사랑이 그때 생겼었거든요. 네. 네. 생겼는데 그때 제가 그게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네. 첫사랑이 좋아서 생각을 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때 한편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고 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뭐 두려운 거예요. 네. 사는 게. 근데 걔 생각을 할 때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걔를 더 막 좋아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억지로 좋아하는 건 좀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냥 피터 프린도 약간 그런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내가 살려고 하면 정서적으로 밝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밝은 생각이 좀 사랑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쵸. 본인이 좀 사랑을 좀 키운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망상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실제로 좀 행복해지지 않나. 그쵸. 네. 진짜 드라마를 보는 맛이 그 맛인 것 같아요. 막 보면서 그들 사이에 있는 그 두근두근 알콩달콩하는 그런 어떤 썸 타는 그런 느낌에서 느끼는 진짜 갓 사랑을 시작하는 그 어떤 느낌 있잖아요. 정말 가장 좋을 때 말 그대로 막 호르몬이 막 분비될 때 그런 게 아마 그런 행복감이 좋아서인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가 뭐 현실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느꼈을 때 그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이상은 드라마 광. 네. 자기가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행복 중에서 좀 사랑의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비중이
사랑을 중요하다라고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사랑 빼고 뭐 살아갈 뭐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게 좀 사랑이라는 완전히 건 약간 과대해서 과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음.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키우면 키울수록 더 잘 자라는 나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려고 하면 작은 것도 사랑이 될 수 있고 에이,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또 되게 무시될 수 있는 게 사랑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살면서 가장 재미를 느끼고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돈이 되지는 않지만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진 않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데 재미를 느끼는 건 사실인 거예요. 삶의 활력소 중에 그 표현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결혼했으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지만 난 아직까지도 이제 어느 옛날에는 좀 그랬겠지만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이성들이 주는 기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삶의 활력소지. 네. 그러니까 썸으로 지금 제가 사귄 사람이 없으니까 뭐 웬만하면 다 썸인데 이제 뭐죠? 그게 이제 저한테 좀 활력소가 많이 되는 건 이제 이성들이 주는 그것도 이제 사랑이 주는 어떤 행복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실제적인 어떤 썸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TV를 보면서 드라마에서 이제 제가 감정이입을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네. 지금 사람들 중에서는 또 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일본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데 네. 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근데 뭐 웬만하면 좀 사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보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하다못해 하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미없이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실제로 사귀는 게 더 네, 낫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요. 인연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뭔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질 확률은 정말 낮은 거라고 사실은.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많은 확률을 뚫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거는 뭐 기적과 같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피터 프랭클이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세상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이게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도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몰랐는데 수용소 와서 세상 진짜 아름답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그게 사람이 좀 죽음과 좀 맞닿아 있으면은 그 어떤 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다로. 네. 아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완전님이 뭐에 대해 점심 때 비치는 햇살? 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에 가장 딱 생각나는 구절은 그거거든요. 완벽한 불행은 없다라는 구절인데 이제 그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용소 얘기였어요. 그것도. 근데 그 수용소에서 정말 불행과 뭐 절망, 뭐 죽음, 뭐 이런 단어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한 줄기 햇살에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이 짧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온전히 그 햇살을 진짜 자기의 모든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 말도 안 돼. 정말 1분 1초가 모두 불행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아마 그 순간은 엄청나게 길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을 넘기고, 자기 돌아오는 작업장에서 그 수용소로 돌아오는 거기에 저녁에 해가 노을이 지는 모습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그들의 진짜 진정한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열차가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소에도 이렇게 가끔씩 파견 일이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일이 더 많으면 가거든요. 거기서 호송 열차의 작은 창살 너머로
석양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짤츠 부르크산 정상을 딱 바라봤대요, 사람들이. 열차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을 보았다면은 그것이 절대로 삶과 자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믿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네, 이런 걸 좀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저도 잘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이상 최근에 들어서 벚꽃이 진짜 아름답다. 아까 얘기했지만 네. 벚꽃은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고 사람들이 막 우리 단톡방에 있으면 막 꽃 사진도 막 올리고 그쵸. 특히 나는 만두님이 좀 자연에 대해서 참 경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감정을 굉장히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고. 네. 예쁘잖아요. 좋잖아요. 이번에 제가 또 댓글로 만두님이 찍은 사진 중에 이제 예쁜 사진을 또 한 장 올리겠습니다. 잘 네, 여러분 좀 선물해야겠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예. 지금 우리 구독자가 114명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아니, 아마 구독하시는 네. 사실을 잊었을 거예요. 아니 저는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 이제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저희도 힘을 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댓글 하나에 얼마나. 저는 솔직히 크게 뭐 상관 안 하는데 저는 보니까 만두님이 왜 댓글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모든 걸 전가하는 아니, 네, 좀, 아름다운 모습. 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엄청나게 기뻐할 겁니다. 네, 굉장히 기뻐해 드릴게요. 네, 과하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수용소 안에서도 근데 예술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예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극 무대 같은 게 있었대요. 예, 거기서. 예, 그게 그 사람들 어떤 배려였는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유태인들끼리, 저기들끼리 이렇게, 예, 취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은 만들어줬다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총극을 하는데, 총극은 단편 연극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그 중에는 수용소에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현실을 잇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을 잇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모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일반 수감자 중에서도 그곳에 가면은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카바레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때 그 예술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면은 이제 좀 현실 있게 만드는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연극이나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여기가 수용소인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많이 큰 위안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음악 같은 것도 여기서 보면 노래도 부르고 한다는데 이게 삶의 의미를 계속 찾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음악 같은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영화 비긴 어게인이라는 네. 혹시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키라 나이틀리 네.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게 무한도전에서 한번 더빙 편에서 네.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도 그때 흥미가 생겨서 봤죠. 영화 자체를 따로 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영화는. 거기서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음악을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아무렇지 않은 이런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었던 대사였어요. 그래서 음악이 좀 의미를 부여해주는구나. 저는 공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들으니까 의미를 부여해준다. 음악이 주는 어떤 그 감동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벚꽃 볼 때도 벚꽃 엔딩 틀어놓고 보면 좀 달라요. 진짜? 네, 귀에다가 이렇게 그 꽃과 관련된 노래 같은 거, 봄 노래 딱 틀어놓고 이제 들으면서 보면 뭔가 더 그 감동이 막 되게 깊어요. 그건 맞나 봐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음악을 많이 듣는데 네. 음악 참 이게 어찌 보면 별 아무 그것도 아닌데 음. 또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는 걸 보면은 그게 좀 삶의 의미를 좀 채워주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상황을 되게 음. 더 극대화시키고 약간 왜 선물로 따지면 선물 안에 내용물보다 포장지 같은 느낌? 포장을 예쁘게 하면 그 선물이 더 돋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덜렁 물건만 주는 것보다는 약간 이 포장이 예쁘게 돼 있으면 뭔가 내가 더 많이 좋은 걸 받는 느낌도 들고 존중받는 기분도 들고 음악이 약간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왜 비 오는 날 비와 관련된 노래를 듣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겨울과 관련된 노래를 듣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캐롤 들었을 때 더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더 좋은 기분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슬플 때 듣는 슬픈 음악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음악이 우리한테 어떤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안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음악이 좀 많이 위안이 됐었다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되게 기뻤던 순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생활 속에서도 과연 기쁜 순간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빅터 프랭클과 그 수감자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데 파견을 갈 때가 있거든요. 네. 다른 수용소로 파견을 가는데 어떤 수용소에 가니까 그 수용소에 굴뚝이 없었거든요. 굴뚝이 없다라는 말은 가스실이 없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수용소에 있을 동안만큼은 적어도 가스실에 가서 죽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기분을 좀 들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환자 수송차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들뜨게 했다. 오랜 여행에 긴장도 풀지 못한 채 우리들은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아침 늦게까지 꽁꽁 언 채로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다. 이 수용소에는 굴뚝이 없고 또 아우슈비츠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밤을 새우고 뭐 비를 그렇게 많이 맞고 있었음에도 엄청나게 행복했다라는 그러면 상대적인 행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또 뭐가 했지? 여기서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잡는 시간을 준다는 거에서도 근데 되게 그게 또 고마워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가 얼마나 많았냐고 하면은 그 수용자들이 이 때문에 잠을 좀 많이 설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잡는 시간을 주면은 그나마 좀 편안하게 좀 잠을 잘 수 있었는데 미리 잡고 자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안 주면은 이 때문에 자기 막 시달려서 항상 자다가 또 깨고 이런 일들이 많아.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 수용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얘기로만 들으니까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공간인데 여기서는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대요. 단체 생활이. 그러니까 강요된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로 항상 같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나도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혼자서 좀 사색에 잠길 수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도 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다들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참새님도. 만약에 혼자서 보낸 시간이 하루 중에 좀 많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네. 직장에 가서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긴 저녁에는 한데. 남편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근데 모르겠어요. 온전히 혼자서 있는 시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쉬는 날이니까 낮에 오전까지는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래요. 어떤 공간이든 누군가 나를 터치만 하지 않으면 사람이 같이 있어도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왜? 카페 같은 데 혼자 커피 마시면 그거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진 않을 테니까. 특히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음, 그 순간만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에 빠질 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작업을 해도 혼자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제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어쩔 수, 그 강요된, 예,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좀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쵸.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라 해가지고, 그, 빅터 프랭클이 이때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좀, 거기서 탈출도 좀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시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의 다 죽는다라고 봐야죠. 근데, 거의, 이때 2차 대전 거의 끝나갈 때쯤, 그 동료들이 빅터 프랭클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탈출구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같이 탈출하자고 제안을 하거든요, 빅터 프랭클한테. 그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왜냐면 이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살 확률을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다고 해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좀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엄청 고민되는 이런 상황에. 뭔가 불로 뛰어드는 것 같기도 하면서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와 진짜 사람들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빅터 프랭클도 엄청 고민했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빅터 프랭클 그 수용소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이 사람은 의사 면허증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신과 의사인데 네네. 그 전에도 하여튼 그 의사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으로요? 아니요. 그 정신과 의사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쵸. 네, 의사, 일반적인 의사. 그걸 다 하잖아요. 네. 과정을. 그러니까 그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 일단 무슨 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치료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사람들 좀 치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은 나는 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의사로서 내가 동료들을 돕다가 죽는 게 그냥 그렇게 탈출해서 죽는 것보다는 확실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이 사람들 좀 살리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은 그 순간에 환자 곁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고 친구한테 말하자마자 엄청난 그 불편했던 감정이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자기는 좀 찾은 거죠. 그 답을.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거죠. 어쨌든 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딱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거기서 이제 딱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네, 이건 정신적인 자유거든요. 그 안에서도 몸은 비록 자유롭지 못하지만 정신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치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자신이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나는 내가 끝까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잃을 거는 목숨밖에 없다. 죽기밖에 없겠다. 진짜, 예, 진짜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내 육체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정신적인 자유를 뺏기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처음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도 이해는 좀 약간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맞아요. 가슴으로는 별로 공감이 막 지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 빅터 프랭클이 또 어떻게 느꼈냐면 네. 이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스치료 갈 날짜가 이제 정해진 사람 여자가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 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좀 두려워하고 좀 떨어야 되는데 그 여자는 너무 내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빅터 프랭클이 와 이게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좀 내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젊은 여자는 자기가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아주 명랑했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나는, 여자가 하는 말이죠. 그 전에 나는 제멋대로였고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나무 가지 한 개와 그 위에 피어있는 꽃 두 송이였다. 나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평화로운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빅터 프랭클이 와 이게 아무리 뭐 환경이 막 그렇게 쪼여오고 죽음이나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이 사람의 내적인 행복과 평화를 건드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가스실이라도 불구하고 야 이 사람들 어떤 내적인 평화를 건드릴 수 없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몰라 또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그 여성분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내세를 믿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엄청난 멘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조차도 쉽지 않죠. 뭐는 뭐 기독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안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예전에 조선소에 어떤 노인 내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갑자기 또 뭐 내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냥 별말 아니었어. 그냥 딱 한마디 했었는데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영원한 것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나 이 아저씨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세상에는 진짜 영원한 것도 있지.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또 영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근데 그 엄청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소한 사실 때문에 저도 이제 되게 위안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성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멘탈이 점점 그 안에서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무런 뭐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들은 곧 파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의미라는 게 그 수용소 안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거라도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는 이래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살아서 집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자기 집을 아직 공사를 마무리 못 했다는 거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든가 내지는 내가 뭐한테 꼭 전해줘야 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든가 내가 또 살아서 꼭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목표를 만든다는 거,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자기가 그거 생각나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네, 그 말을 할 때 이제 부가 되는 설명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이제 목적으로 삼잖아요.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
그러면서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음. 엄마가 강한 이유는 그런 것들, 자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실제로도 TV나 이런 데서 보면 진짜 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힘든 삶을 살았어도 자식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그렇죠. 그런 목적이 거를- 있기 때문에 강렬한 아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좀 건강한 사람이고 어떻게든 더 살아남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또 그런 건 있는데 스스로가 찾는 게 좋겠죠. 네, 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그 영화 캐스터 어웨이라는 혹시 영화 봤습니까? 저는 알기는 탐 않았는데 행크스 보진 나오고 네, 무인도에 갇히는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보진 않았어요. 그것도 죽음의 수용소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쵸, 극단적인 상황이죠. 왜냐면은 무인도에 거기서는 죽음의 수용소도 엄청난 일을 몸을 혹사해가면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맨날 그 물고기 잡아야 되고 그쵸. 예. 먹고 살아야 위해서,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척이라고 하죠. 주인공 이름인데 네. 그 사람은 톰 행커스는 이제 거기서 자기한테 소포가 있어요. 소포가 있는데 그 생존에 필요한 소포들을 다 한 개씩 다 뜯거든요. 다 뜯는데 이제 마지막 소포를 딱 뜯으려고 딱 잡았는데 그 소포를 안 뜯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걸 왜 안 뜯느냐면은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이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나는 살아남아서 이 소포를 어떻게든 그 사람 집에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게 되게 사소한 건데. 그쵸. 그런 사소한 건데도 그걸 어떻게든 그런 명분이죠. 네.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되게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도 좀 되게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도 스스로의 어떤 자기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작은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게 다 같은 말인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예전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빅터 프랭클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한테 무엇을 기대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예전에 이제 아시던 분들이 신용불량자라서 저희가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키우는 자식이 2명 있었거든요. 그 자식이 2명 있었는데 이 자식을 근데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 양심의 죄책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자식 2명을 자기 전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인한테 가서 얘들을 좀 부탁한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됐다. 네 자식이 네가 키워라. 차갑게. 네, 자기 자식이 위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딱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 아 이거 내가 아니면 이 얘네들은 어떻게든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자기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낀 거죠. 근데 그건 한마디로 이거죠. 자기가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기대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아빠로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원래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동물을 키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거 되게 귀찮고 돈 많이 드는데 고양이 개 왜 키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게 되면 뭔가 삶에 낙이 생기면서 동시에 뭔가 목적도 생긴다. 내가 얘 사료를 사기 위해서 책임감이 생기겠지. 그렇죠. 그 책임감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얘를 위해서 나가서 일도 하고 회사 출근도 하고 하는 거다라는 거. 집에 가면 또 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집으로 가야 될 목적도 생기고요. 출근해야 되는 목적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낙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자기가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양이가 내한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찾는 거. 그건 좀 비슷한 건데. 그쵸? 다음에 한 마리 키워야겠어요. 분명히 근데 자기한테 요구하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해방이 됐어요. 네. 이제 급격하게 이제 넘어가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악착같이 삶의 의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자기는 살아남아서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가 삶의 의지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아무리 뭐 나한테 모든 걸 다 뺏어가도 우리의 어떤 행복할 권리에 대해서는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고 어떤 전쟁은 끝났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냐고 하면은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 진짜 원대로 먹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다라고 기억.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세 그릇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예. 네. 어쨌든 뭐 엄청나죠. 사실 세 그릇도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 했었고 그때 어쨌든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귀리라는 그 압니까? 그게 벼처럼 생긴 귀리. 귀리. 네네. 풀 같은 네네네. 알고 있어요. 그건데 그걸 가다가 풀을 막 이렇게 밟는 거예요. 막 밟으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같이 이제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답하면 니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로 좀 분노죠 분노.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빼앗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것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네는 내가 귀리 몇 폭이 바른다고 뭐라고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더라. 그러니까 너무 막 자기 그때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풀 막 밟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분노가 좀 많이 남아 있었고. 사람을 안 해친 게 어디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또 뭐가 있었냐면 또 행복을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해망됐다고 해서 막 좋아서 날뛰는 사람이 없었대. 나중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떤 그 생활 좀 쩔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잘 못 느꼈다고. 막 해방되고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내일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한참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다시 정상적으로 정서적으로 갔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엄청난 트라우마였어 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좀 집에 돌아간 사람들 좀 적응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좀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할 말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아우슈비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와 너 어땠냐고 막 사람들은 막 열렬한 막 그렇게 막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 반응이 좀 무덤덤하다. 그래서 왜 무덤덤하냐면 그래 왔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그냥 해서 그러니까 너무 자기 그것도 화가 나서 나한테 할 말 없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내 힘들었던 거 아는데 니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도 힘들었다. 근데 우리도 힘들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밖에 있던 사람들도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책에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원래 남의 존경보다 내 곧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분노도 있었지만 좀 공통적으로 또 얻었던 경험이 뭐냐면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진짜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진 거죠, 이 사람들. 세상 웬만한 풍파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정신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거의 마지막 개념이 이제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로고테라피가 이제 무슨 하여튼 영어는 아닌 것 같고 그 나라 말로 이제 의미라는 그런 거에다가 테라피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는 건데 의미 치료. 의미 치료 이런 건데 네. 로고테라피를 만들거든요. 그 빅터 프랭클이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그걸 적용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과 한마디로 정신과 의사죠. 그쵸.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들이 왔을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였다라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환자를 좀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내가 먼저 죽고 온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난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아내가 안 죽고 당신이 먼저 죽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아내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힘든 그거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또 그 사람은 또 버텨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 그 사람한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계속 좀 깨우쳐 주도록 좀 이야기만 했거든요. 주로 이제 이런 거겠죠. 좀 책임감 같은 것도 찾아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과연 책임지고 있는 건가 자기 자식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련은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시련의 길을 멈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시련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다 그게 힘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을 뿐이지. 물론 그 시련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기도 하죠. 사실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그 시련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뭐가 선인지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겠죠. 뭐 시련이 먼저 있었던지 목적이 먼저 있었던지 의미가 먼저 있었던지 어쨌든 의미가 있어야 시련도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라도 마음의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기도 맞는 것 같아요. 시련이 지나고 나면 그 시련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만들어야죠. 어쨌든 뭐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그게 생각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 그걸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제 개인적인 일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 공무원 준비했던 그 몇 년간의 시간 그 시간이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힘든 일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의미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힘든 시기를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시련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시련의 길을 멈춘다.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본 글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블로그랑 네. 뭐 이 책 읽는 거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블로그 오셔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거의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 책 이제 읽으면서 이제 보면 이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 읽고 싶다니까요. 못 읽게 하시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프로젝트 할 건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날짜가 4월 29일인가? 네. 그런데 제가 5월 달에 5월 통째로 제가 좀
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별건 아니고 이제 5월달 중에 제 나름대로 이제 책을 한 권 쓰자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팟캐스트 이거 준비하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5월달은 통째로 제가 못하게 될 것 같고 제 마음대로 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녹음한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몰라요.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이제 5월달에 제가 어떤 계획도 없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스케줄도 거의 계획 오로지 그래서 책 쓰는 데만 집중하는 계획이라서 아마 6월달에 다시 그럼 제가 뭐 일단 예정은 프로젝트의 의자로 찾아올 것 같고 그동안 한 달 정도 못 보는데 원장님 혹시 우리 청취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맙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메아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좀 유령 회원이다 좀 의심을 하시는데 여러분 듣고 있다라는 걸 댓글로 좀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믿고 불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거의 다 맞춰서 네. 이제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